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파로 가득 찬 복잡한 아침 출근길, 뉴욕 지하철 플랫폼이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뉴욕 시민들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제이슨 리입니다. 뉴욕 MTA 안전관리 고위 책임자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죠.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42번가 그랜드 센트럴역. 출근 시간대라 플랫폼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다음 열차 도착을 확인하며 평소처럼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문득 시선을 건너편으로 돌렸을 때였어요. 저기요. 조심하세요.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요. 저 노인분. 플랫폼 맞은편을 바라보니 하얀 머리의 노년 남성이 보였어요. 노인은 출근길 인파에 떠밀려 플랫폼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 앞쪽은 이미 노란 안전선을 넘어선 상태였죠. 순간 노인의 왼손에 든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구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의 몸이 무게중심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오른발이 플랫폼 끝에서 미끄러지며 공중에 떴어요.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열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노인의 상체가 이미 선로 쪽으로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순간 두 명의 젊은 남성이 노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여성은 재빠르게 그의 허리춤을 잡아당겼어요. 노인의 몸이 다시 플랫폼 안쪽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함께 열차가 플랫폼으로 질주해 들어왔습니다. 열차 바퀴와 레일이 부딪히는 금속성 마찰음이 온 역사를 뒤흔들었어요. 열차의 앞부분이 노인이 있던 자리를 불과 0.5초 만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한 기류가 노인의 흰 머리카락을 격렬하게 휘날렸어요. 플랫폼 끝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서 노인을 부축하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셔츠는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방금 일어난 아찔한 상황에 얼어붙은 듯 했어요. 몇몇은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모면했지만 제 머릿속에선 불길한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만약 그 노인이 떨어졌다면, 달려오는 열차와 플랫폼 사이에 끼었다면, 그 참혹한 장면이 너무도 선명하게 상상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아온 자부심의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20년 넘게 안전관리를 해왔지만 이런 위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플랫폼에서의 작은 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로 출근해 서랍에서 오래된 보고서,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승객 간 경미한 충돌, 플랫폼에서의 넘어짐 사고, 위험 신고 접수 후 대응 지연. 하나하나는 작은 사고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모여 언젠가 큰 재앙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미 100년 넘게 운영해온 시스템인데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작년 회의에서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안전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현 시스템에 만족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뉴욕은 세계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을 움직이는 혈관이 바로 우리 지하철이에요. 하지만 그 혈관에 미세한 혈전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최근 6개월간의 안전사고 데이터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분명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플랫폼에서의 안전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하철의 이용객은 매년 늘어나는데 안전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뉴요커들이 우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권리가 있죠. 저의 책임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데 지금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전이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인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현 시스템에 안주해온 건 아닐까요?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브루클린 다리를 지나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미국의 자존심인 뉴욕 지하철이 정말로 최고의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을 설쳤거든요. 최근 몇 달간 발생한 모든 사고 보고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숫자와 차트, 현장 보고서들 사이에서 뚜렷한 패턴이 보였어요. 플랫폼에서의 넘어짐 사고가 작년 대비 23% 증가했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응급 호출에 대한 평균 대응 시간도 15분에서 22분으로 늘어났죠. 우리 시스템은 분명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입사한 지 6개월 된 젊은 기술 분석가였어요. 제이슨 씨, 응급 상황 대응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도달 확률이 단 62%에 불과해요.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이클은 이어서 국제 대중교통 안전 세미나 자료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평균 대응 시간이 7분 이내랍니다. 우리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분? 그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오후 3시 MTA 안전관리부서 정기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5층 대회의실 한쪽 끝에는 우리 부서의 수장, 프랭크 라일리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프랭크는 30년이 넘게 MTA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의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었어요. 지루한 숫자의 나열, 약간의 증가세에 대한 설명, 그리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라는 결론이었죠. 저는 마이클이 준비해준 자료를 들고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스템이 보여주는 패턴이 우려됩니다. 작은 사고들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응급 상황 대응 시간이 현저히 늦어지고 있어요. 제 태블릿 화면을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 공유했습니다. 그래프와 차트가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적 오차가 아닙니다. 어제 아침에는 42번 가역에서 노인 한 분이 선로에 거의 떨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죠.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프랭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이슨, 그건 통계적 오차 범위 내야. 우리 시스템은 지난 30년간 큰 문제 없이 운영되어 왔다고. 어제 있었던 일은 불행한 사고일 뿐이야. 이런 사소한 문제로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지 말게. 마이클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지만 프랭크는 그를 눈빛으로 제지했어요. 자네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아닌가? MTA가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인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회의실이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좌절감이 끌어올랐어요. 30년의 경험이 맞을 수도 있지만 현실의 데이터가 말하는 위험 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국제안전 컨퍼런스 자료를 깊이 파고들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스크린도어와 AI 응급 대응 시스템으로 가득 찼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이 주제를 꺼내보았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동료들 표정에 호기심, 의심,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마이클이 보여준 자료를 공유했죠. 제니퍼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랑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 한국은 작은 나라고 우린 뉴욕이야.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거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어요. 서울 지하철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700만 명, 뉴욕의 580만 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면적은 작을지 몰라도 인구 밀도와 이용객 수는 우리보다 높았어요. 그때 마이클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울 메트로 안전관리 담당자인 김태훈 박사가 다음 주에 뉴욕에서 열리는 도시교통혁신 컨퍼런스에 연사로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기회였죠. 마이클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뉴욕에 온다니. 재난 후 혁신, 한국 지하철 안전 시스템의 변화라는 주제는 제게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된 상태로 즉시 컨퍼런스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이클, 너도 꼭 함께 가자.
이건 우리가 찾던 기회야. 프랭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저의 손길이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그의 책상 앞에 서서 김 박사의 발표 소식을 전하자 프랭크의 얼굴에 익숙한 회의적인 표정이 드리워졌어요. 컨퍼런스. 그래, 참가해. 하지만 제이슨, 너무 들떠서 비현실적인 기대는 하지 말게. 프랭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지만 제겐 거부가 아닌 승인이 중요했습니다. 메디슨 애비뉴의 대형 컨퍼런스 센터는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교통 전문가들의 열기가 공기 중에 느껴졌어요. 로비에서 등록을 마치고 발표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마치 첫 직장 면접 날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고 김태훈 박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는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192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 박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이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혁신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AI 기반 응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IoT 센서 네트워크로 역사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죠.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의 최첨단 시설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깨끗한 플랫폼, 투명한 스크린도어, 최첨단 관제실. 그 모든 것이 현실에 존재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변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죠.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바로 우리 MTA가 직면한 문제와 같았어요. 발표 후 저는 김 박사에게 다가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관심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한국 방문을 제안했어요. 직접 보는 것만큼 좋은 학습 방법은 없다며 서울에 오면 모든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방문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프랭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예상대로 프랭크는 해외 출장에 예산을 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처음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서울 메트로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프랭크의 승낙을 받았어요. 18시간의 비행 끝에 라이언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첫 느낌부터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친절한 안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와, 여긴 정말 깨끗하네요. 라이언이 감탄했어요.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열정적인 라이언은 이미 태블릿을 꺼내 공항 곳곳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김태훈 박사의 안내에 따라 공항 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공항 철도 플랫폼으로 향하는 길, 제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충격적인 광경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스크린도어였어요. 선로와 플랫폼 사이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유리벽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도착하자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정확히 일치하며 동시에 열렸어요. 제이슨, 봤어요? 정확하게 맞춰서 문이 열리네요. 라이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 뉴욕에서 선로에 떨어질 뻔한 노인을 생각하니 이 간단한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바로 실감났습니다. 공항철도 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소음도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열차 안전광판에는 다음 역과 환승 정보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표시되었죠. 이 열차는 2007년부터 운행되었지만 보시다시피 마치 새 것 같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태훈 박사가 말했어요.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국 지하철의 역사와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설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청결은 안전의 기본이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해 갈아타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렸어요. 역사 내 바닥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가 있어 혼잡한 시간대에도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했습니다.
이 바닥의 화살표도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승객들의 동선을 분리해 충돌을 방지하죠.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까지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희는 김 박사의 안내로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식사 중에도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나요? 예산 문제는 없었습니까?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물론 예산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192명의 생명을 잃은 비극 후에는 비용 문제를 넘어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말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참사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정신질환자가 지하철 내부에 불을 질러 발생한 화재로 대피 시스템의 미비와 초기 대응의 실패가 피해를 키웠다고 했죠.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문화 자체를 변화시켰어요. 김 박사의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업무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메트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본사 건물 내부에는 안전혁신의 역사라는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고 사례부터 현재의 최첨단 시스템까지 한국 지하철의 안전 역사가 한눈에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대형 디지털 모니터였습니다. 서울 전역의 모든 지하철역이 3D로 모델링되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각 역의 온도, 습도, 공기질, 승객 밀도까지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실제 역사인 강남역에 방문했어요. 강남역은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역 중 하나라고 했어요.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놀랍게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심장부입니다. 김 박사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관제실이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각 역에도 소규모 관제실이 있어 중앙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죠. 열차가 도착하고 스크린 도어가 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뉴욕에도 적용 가능할지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김태훈 박사는 서울 메트로 훈련센터에서 실제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훈련센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전 교육을 받고 전용 조끼를 입은 후 훈련장으로 들어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벽한 모형 지하철역이었습니다. 플랫폼, 스크린도어, 관제실, 심지어 열차 일부까지 실물 크기로 재현되어 있었어요. 오늘의 시나리오는 플랫폼에서의 응급 환자 발생 상황과 열차 내 화재 발생 상황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모형 플랫폼에 일반 승객으로 서 있었어요. 갑자기 한 노년 여성 배우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놀랍게도 플랫폼 바닥에 설치된 압력 센서와 CCTV가 즉시 이상 징후를 포착했어요. 쓰러진 지 3초도 안 되어 플랫폼 천장에서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가장 가까운 역무원이 10초 내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IoT 센서와 AI 분석의 결합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역무원은 재빨리 응급키트를 꺼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이미 자동으로 119 구급대가 호출된 상태였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구급대가 평균 4분 내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저는 뉴욕의 평균 응급 대응 시간 22분을 떠올렸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형 열차 안에서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바닥의 LED 조명이 비상구 방향을 가리키며 깜빡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바닥의 LED 유도등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철저한 준비와 예방, 그리고 신속한 대응이 완벽하게 결합된 것이었어요. 셋째 날 저녁에는 서울 지하철 종로 3가역 역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두 단정한 제복을 입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소개한 이수민 씨는 50대 초반의 베테랑 영무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서울 지하철에서 근무해온 그는 오늘 밤 우리에게 야간 운영 시스템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이수민 씨는 영무실 한쪽에 있는 3D 관제 시스템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역사 내 다양한 위치가 3D로 모델링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색상으로 구분된 구역들이었습니다. 빨간색 지역은 현재 승객 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사고 가능성이 높아 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죠. 이수민 씨는 막차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명확했어요. 라이언이 막차를 놓친 승객에 대해 물었고 이수민 씨는 역내 모든 구역을 체계적으로 확인해 남은 승객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종종 발생하는 역내 갇힘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가끔 승객이 역에 방치되어 밤새 갇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곳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막차가 출발하자 역사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모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었고 곧 청소팀이 역사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수민 씨를 따라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특수 청소 장비를 이용해 스크린도어와 바닥을 꼼꼼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뿐만 아니라 유지보수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센서를 점검하고 보안 카메라를 조정하며 안전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철저히 점검하니 큰 고장이나 사고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뉴욕의 경우 고장이 발생한 후에야 수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예방적 접근법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작업 현장을 떠나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수민 씨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수민 씨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날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의 눈빛이 한순간 멀리 다른 시간으로 향했어요. 저는 당시 대구 중앙로역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폭발음, 순식간에 퍼진 검은 연기. 사람들의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저는 한 노인분을 부축해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심해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숨도 쉴 수 없었어요. 이수민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가까스로 출구를 찾아 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축하던 노인분의 손을 놓쳤어요. 나중에 그분이 희생자 명단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그 손의 감각이 느껴져요. 제가 더 꽉 잡았더라면. 그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옷깃 사이로 희미한 화상 흉터가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맹세했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 일은 그냥 직업이 아니라 제 삶의 사명이에요. 이수민 씨의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인 넷째 날 아침, 김태훈 박사는 저희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안전교육센터였어요. 이곳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단체부터 노인회 회원들까지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간 12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닌 실습 중심의 지하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시민 참여가 안전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는 안전을 철저히 당국의 책임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교육센터를 나와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광장에는 안전 캠페인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분기마다 시민들에게 안전 수칙을 상기시키고 새로운 안전시설이나 시스템을 소개한다고 했어요. 역내로 들어가자 붐비는 아침 시간임에도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승객들은 스스로 가지런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혼잡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시각장애인이 역에 들어오자 주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 여성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 승객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바닥에 점자블록을 따라 혼자 이동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되 자립을 존중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안전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장애인 단체 대표와 교통약자 권익 옹호자들과의 간담회를 연다고 했어요. 한국 지하철이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역사 설계를 바꾸고 시각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음성 안내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휠체어 사용자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특히 긴급 상황에 대비한 전용 대피 경로가 있다는 것이 큰 안심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진정한 안전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김 박사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강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제이슨 씨, 이제 우리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문화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려는 겸손함. 이 모든 것이 안전 시스템의 근간이었군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언제든 복제할 수 있지만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 어떻게 이 경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프랭크와 다른 관리자들을 설득할 프레젠테이션, 단계별 실행 계획, 그리고 성과를 측정할 방법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MTA 본부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프랭크를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저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이슨, 한국은 어땠나? 프랭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톤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프랭크, 보고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모든 부서장들이 참석했으면 합니다. 이틀 후 MTA 대회의실에는 모든 부서장과 고위 관리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단순한 경험담이 아닌 데이터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프랭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어요. 42번가 그랜드 센트럴역을 시범 프로젝트로 진행해보게. 3개월 동안 자네가 제안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영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테스트해보겠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라이언과 함께 42번 가역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우선 플랫폼 전체에 고해상도 카메라와 IoT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이 센서들은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영무원들은 서울에서 배운 응급 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골든타임 내 대응을 위한 훈련이 강화되었어요. 모든 영무원이 기본 응급처치와 AED 사용법을 숙지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역 광장에서 안전교육 세션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자가 적었지만 점차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의 슬로건이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어요. 한 승객이 플랫폼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영무원이 90초 이내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은 이 신속한 대응이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고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MTA 이사회는 뉴욕 지하철 안전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어요. 첫 단계로 10개의 주요 역에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10개 역 모두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200명 이상의 역무원이 강화된 안전 교육을 받았어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까지 안전 교육이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프랭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제이슨, 다음 단계는 스크린도어를 시범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 적어도 가장 혼잡한 몇 개 역에는 필요해 보이는군.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1년이 지난 후 뉴욕 지하철 안전혁신 프로젝트는 전체 노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MTA 내부 문화였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철학이 조직 전체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프랭크와 다른 관리자들과 함께입니다. 김태훈 박사가 뉴욕의 변화 소식을 듣고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날 42번 가역에서 목격했던 노인의 위태로운 모습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느꼈던 자부심의 작은 균열이 이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혁명이 되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뉴요커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